그녀는 에드먼드 카터 박사의 개인 진료실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모아져 있었다. 런던 여름의 후텁지근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약간 떨고 있었다. 장갑을 낀 손가락은 치마의 천을 파고들었다. 아델레이드 휘트모어는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이곳에 3번이나 왔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여전히 수치심이 따랐다. 그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머리 위에 가스등이 깜빡이며 마호가니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벽들은 가죽으로 묶인 의학 저널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것들을 읽은 적도 없었고 감히 만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증상은 미묘하게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불면증이었다. 그리고 사소한 일로 하인들에게 소리 지르게 만드는 과민성이 뒤따랐다. 그녀는 또한 오후차를 마시는 동안 손이 떨리는 것을 경험했다. 가슴에 숨 막히는 느낌은 숨 쉬는 것을 자동적인 행동이 아닌 의도적인 행동처럼 만들었다. 3주 전 사교 모임에서 그녀는 격렬한 내부 혼란을 겪었다. 그녀는 그것을 이 방식 외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갑작스럽고 경련적인 감각이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고 헐떡거렸고 남편이 품위 있는 침묵 속에서 그녀를 응접실에서 데리고 나가야 했다. 그녀는 카터 박사 이전에 2명의 의사와 상담했었다. 둘 다 단순히 휴식과 수치료 목욕을 처방했을 뿐이었다. 그들은 또한 그녀의 입을 씁쓸하게 만들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다양한 약재를 제공했다. 어떤 의사도 진정한 진단은커녕 치료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카터 박사는 달랐다. 그는 더 젊었고 생각이 현대적이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행된 최신 의학 저널을 읽는 종류의 의사였다. 그는 여성 질병의 본질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그녀가 그의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상투적인 인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가 증상을 설명하는 동안 그는 경청했다. 그의 폐는 종이에 긁히는 소리를 냈고 그는 가끔씩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침내 히스테리라는 단어를 선언했다. 그것은 마치 파멸의 진단처럼 그들 사이에 공중에 걸려 있었다. 그는 그것이 그녀의 지위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흔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신경계는 섬세하며 남성의 체질보다 교란에 훨씬 더 취약하다고 그는 언급했다. 그녀는 이 말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는 그가 이것을 단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이해했다. 그는 그것을 생리적 근원까지 추적할 수 있었다. 카터 박사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제에 열을 올렸다. 그는 자궁이 전체 여성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만족되지 않거나 그 필수적인 기능이 좌절될 때 자궁은 불안정해진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불안정성이 그녀가 묘사한 증상으로 정확히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아델레이드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불만족스러웠다. 그녀는 존경받는 기혼 여성이었다. 분명히 그는 그녀가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진료실 한쪽 구석에 있는 가리개 쪽으로 손짓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옷을 벗고 진찰대에 눕도록 지시했다. 그는 치료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상태가 적절한 개입에 아주 잘 반응한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특히 조기에 발견될 때 그러했다. 그녀는 가리개 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의 심장이 갈비뼈에 세게 부딪혔다. 그녀가 나왔을 때 그녀는 단순한 흰색 시트에 쌓여 있었다. 카터 박사는 이미 작은 쟁반에 그의 기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라벤더와 장미 향이 나는 기름 한 병이 있었다. 그에게는 또한 천들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전문적인 집중의 표정을 보였고 부적절함은 전혀 없었다. 진찰대는 여름 더위에도 불구하고 가죽이었고 차가웠다. 그녀는 상체를 여전히 덮은 채 뒤로 누웠다. 허리 아래 부분만 노출되었다. 카터 박사는 철저히 업무적이었다. 그의 태도는 의학적 권위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다리 사이에 자리를 잡고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신중하고 의도적이었다. 처음에는 임상적이고 차갑고 약 같았다. 하지만 곧 그의 손가락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여 원형 움직임으로 문질렀다. 그는 더 깊이 눌러 그녀가 존재조차 몰랐던 민감한 부위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말하고 항의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카터 박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마치 일반적인 신체 검사인 것처럼 그저 진행했다. 그의 움직임은 약간 빨라졌다. 그녀 안에서 고조되는 감각은 그녀가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것은 놀랍고도 압도적이었다. 그녀의 호흡은 얕아졌다. 그녀의 근육들은 무의식적으로 수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작스럽고 격렬한 해방이 찾아왔다. 그녀의 등은 진찰대에서 활처럼 젖혀졌다. 그녀의 손은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감각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은 압력과 안도의 폭발이 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살아있는 경험에 너무나 생소한 것이어서 그녀는 그것을 이름 붙일 수 없었다. 그녀는 심지어 목숨이 달려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름 붙일 수 없었을 것이다. 끝났을 때 그녀는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붉어져 있었다. 그녀의 온몸은 쾌락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어떤 것으로 떨렸다. 카터 박사는 뒤로 물러섰다. 그는 이미 그의 클립보드에 메모를 쓰고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의 반사신경을 확인했을 뿐인 것처럼 행동했다. 카터 박사는 거의 혼잣말처럼 그 발작이 아주 뚜렷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증상에서 즉각적인 완화를 느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그는 다음 목요일에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번이 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옷을 입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왜 그녀는 돌아오라는 그의 권고에 따르고 싶은 이상한 충동을 느꼈을까? 이제 전체 의료 직업군이 어떻게 2세기 동안이나 이 개념에 대해 완전히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면서 여성들에게 오르가슴을 주었는지 이해해보자. 이 개념은 빅토리아 시대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카터 박사의 진료실이 존재하기 훨씬 전 런던의 가스등이 거리를 비추기 전부터였다. 고대 세계는 이미 여성들에게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결정했었다. 이집트인들이 가장 먼저 그것을 믿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이 그것의 형태와 이름을 부여했다. 서양 의학이 아버지로 추앙하는 히포크라테스는 불안, 발작, 그리고 다양한 신경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보았다. 그는 간단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의 내부 장기가 말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궁을 뜻하는 그리스어 히스테라가 이를 뒷받침했다. 히포크라테스는 여성이 미혼으로 남아있거나 자궁이 규칙적인 관심을 받지 못할 때 그 장기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이론화했다. 그것은 제자리를 벗어나 분리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마치 길 잃은 동물처럼 그녀의 몸속을 떠돌아다닐 것이라고 했다. 움직이면서 다른 장기들을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신경을 짓누르고 혈류를 방해했다. 그것은 여성의 몸 전체에 무작위로 나타나는 듯한 연속적인 증상들을 유발했다. 플라톤은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자궁을 단순한 장기가 아닌 동물 속의 동물로 보았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 욕구를 가진 존재였다. 그것은 자신의 번식적 운명을 필사적으로 이루려 했다. 만약 여성이 이 욕구를 좌절시키거나 불임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녀의 자궁은 분노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반항할 것이라고 했다. 여성은 이러한 생물학적 불복종으로 고통받을 것이었다. 치료법은 고대 의사들에게는 명백했다. 그것은 결혼과 임신이었다. 그들은 자궁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여성을 치료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것은 의학으로 포장된 잔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하학만큼이나 확고한 논리였다. 여성의 몸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목적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될 것이었다. 놀라운 점은 여성들이 히스테리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었다. 놀라운 점은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히스테리를 겪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뭔가 변화가 있었다. 의사들은 떠도는 자궁 이론의 문자적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여성 시체 해부를 통해 자궁이 실제로 몸 안을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것은 다양한 인대와 구조물에 의해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메커니즘도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역사는 정말로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들은 어쨌든 그 진단을 계속 유지했다. 의학 지식이 발전하더라도 히스테리는 남아 있었다. 해부학이 더 정밀해지더라도 히스테리는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확장되었다. 만약 문제가 떠도는 자궁 때문이 아니라면
다른 무언가 때문이었다. 그것은 여성 생식계의 본질적인 불안정성에 관한 것이었다. 증상들은 거의 모든 것을 포괄할 만큼 모호했다. 신경과민은 히스테리였다. 불면증은 히스테리였다. 근육 경련은 확실히 히스테리였다. 숨가쁨은 히스테리였다. 식욕부진은 단연코 히스테리였다. 과민성은 히스테리의 바로 그 정의였다. 또한 특히 순환적인 진단도 있었다. 이것은 성적 냉감증과 성적 적극성을 결합한 것이었다. 여성은 지나치게 많은 성적 관심을 보여도 히스테리적일 수 있었다. 너무 적은 관심을 보여도 히스테리적일 수 있었다. 너무 감정적이어도 히스테리적일 수 있었다. 너무 냉담해도 히스테리적일 수 있었다. 이 상태는 무한히 유연했다. 그것은 존경받는 여성이어야 하는 좁은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행동이든 흡수할 수 있었다. 빅토리아 시대에 이르러 히스테리는 여성의 불만을 위한 포괄적인 진단이 되었다. 의사들은 여성들이 왜 이러한 신경성 장애에 그렇게 취약한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영국인 의사 토마스 시든햄은 히스테리가 열병 다음으로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추정했다. 그것은 전체 여성 인구의 약 4분의 1에 영향을 미쳤다. 4분의 1이었다. 그것은 질병이 아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여성 경험이 병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빅토리아 시대의 의료기관은 여성 생리에 대한 정교한 이론을 개발했다. 이 이론은 그 결과가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았다면 웃기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믿었다. 그들은 더 섬세하고 더 신경질적이며 더 민감했다. 여성의 체질은 다르게 구성되었다. 그것은 지적 또는 신체적 능력보다는 생식 능력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그들은 의대생들에게 자궁이 여성 신체의 중심이며 신경계, 뇌, 그리고 심장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은 그것에 종속된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모호한 철학적 용어로 논의되지 않았다. 빅토리아 시대 의학 교과서는 자궁이 여성 신체 전체에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들은 자궁이 기분, 에너지, 소화, 그리고 정신적 명료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다. 여성의 전체적인 성격과 능력은 이론적으로 그녀의 생식계에 묶여 있었다. 함의는 명확했다. 여성들은 힘든 지적 노동을 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신체적 활동을 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독립성을 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생식 기능을 수행하도록 의도되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역할에서 벗어나면 신경장애가 발생할 것이었다. 의과대학 강의는 이 틀을 끊임없이 강화했다. 학생들은 여성의 몸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배웠다. 그것은 신경쇠약에 취약하고 갑작스러운 창난에 노출되기 쉽다고 배웠다. 여성 생식계는 위험의 근원으로 제시되었다. 이 위험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적용되었다. 불만족스러운 여성은 위협이었다. 좌절된 여성은 골칫거리였다. 너무 많이 생각하여 생식기관에 부담을 주는 교육받은 여성은 일종의 신체적 배신을 저지르는 것이었다. 이론들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장되었다. 심한 월경은 자연적인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신 히스테리의 징후였다. 월경의 부재도 히스테리였다. 불규칙한 주기 또한 히스테리로 간주되었다. 전체 생식 과정이 병리화되었다. 그것은 잠재적인 질병의 원천으로 변모했다. 사춘기는 소녀들에게 의학적으로 위험했다. 모성은 치유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오직 임신으로 이어질 때만 그러했다. 아이 없는 독신 여성은 의학적으로 위험에 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자기 충족적인 의학적 예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성이 본질적으로 신경질적이고 쇠약해지기 쉽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면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불만을 그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수면 장애를 호소하면 히스테리였습니다. 그녀가 불안해하면 히스테리였습니다. 그녀가 짜증을 내면 분명 히스테리였습니다. 이 진단은 무한히 유연했습니다. 여성이 의사에게 보고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인간의 경험을 포괄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빅토리아 시대 의사 중 한 명인 윌리엄 액튼 박사가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1857년에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액튼 박사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그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어떤 종류의 성적 감정에도 시달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사회는 이를 의학적 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존경받는 여성들은 성적 욕구가 전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의무로서 남편과의 성적 접촉을 용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쾌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그들만의 성적 욕구가 있다는 생각도 있을 법하지 않았습니다. 성적 욕구를 인정하는 여성은 정의상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히스테리를 겪고 있었고 잠재적으로 위험했습니다. 이것은 빅토리아 시대 의료 행위의 중심부에 심오한 역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사들은 히스테리가 수백만 명의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증상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이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명백한 설명에는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성적 좌절의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치료법은 여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모순과 맹목이라는 안개 속에서 솟아났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이면서도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의사들은 히스테리에 대한 표준 치료법을 확립했습니다. 이것은 골반 마사지였습니다. 당시의 논리로는 그 이론이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자궁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불안정함을 통해 신경 증상을 유발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그들이 히스테리 발작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생식기 부위의 수동적인 조작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한 여성은 예약을 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진료실에 도착했고 종종 매주 때로는 일주일에 2번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진찰실로 안내되어 허리 아래를 벗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숙함을 위해 상체와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중요합니다. 얼굴은 의사와 환자 모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척할 수 있도록 가려졌습니다. 부정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이 절차에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라벤더와 장미 같은 향이 나는 오일병이 가장 흔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평범한 미네랄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물품으로는 깨끗한 천과 때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더 정교한 기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넓고 일반적인 움직임으로 마사지를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더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은 원형으로 움직이며 누르고 풀고 민감한 부위를 찾아 강도를 높였습니다. 진찰실 자체도 이러한 심리적 관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높은 천장은 어떤 친밀감도 차단했습니다. 벽에는 상세한 진료 기록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시각적 초점을 임상적이고 과학적인 것에 맞추었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는 기구들이 놓여 공간의 의료적 성격을 강화했습니다. 일부 진료실에는 의사가 눈맞춤을 최소화하는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교감의 느낌을 줄였습니다. 물리적 환경의 모든 것은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장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진료 자체는 엄격한 절차를 따랐습니다. 여성은 조용히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불편함을 호소하면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이 불편함이 치료 과정의 일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쾌락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면 의사는 임상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쾌락은 명시적인 용어로 설명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는 증상이나 치료의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혈압이나 심박수에 대해 언급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반응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임상 용어로 작성된 이 기록들은 오르가즘의 신체적 징후를 꼼꼼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르가즘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사들은 근육 수축, 홍조, 빠른 호흡, 질 분비물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각 관찰은 과학적 관찰의 객관적인 어조로 기록되었습니다. 1660년에 글을 쓴 나다니엘 하이모어 박사는 자신이 관찰한 것을 묘사했습니다. 고통받는 여성은 격렬한 근육 수축과 이완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얼굴의 홍조와 몸 전체에 퍼지는 열감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많은 경우 다량의 분비물 배출이 뒤따랐습니다. 이것은 깊은 안도감과 평온함의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이 묘사는 임상적으로 정확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오르가즘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의사들은 이것을 검토하고도 오르가즘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의학 교육은 여성의 성을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지워버렸습니다.
의학 교과서는 남성 생식기 해부학의 상세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성 버전을 놀라울 정도로 모호하게 다루었습니다. 음핵은 언급된 적이 거의 없었고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문헌은 음핵을 퇴화기관으로 분류하여 성인 여성에게 본질적으로 쓸모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기능은 그들에게 불분명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완전히 생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사들은 이 작은 구조가 성적 민감성의 중심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고 모든 의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능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 그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1903년에 글을 쓴 러셀 트롤 박사는 치료의 까다로운 특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불평했습니다. 그는 히스테리 발작을 유발하는데 90분까지의 지속적인 조작이 필요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이것은 가장 지루하고 힘든 의료 절차 중 하나였습니다. 의사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부담은 상당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언어는 놀랍습니다. 안정된 손과 의학적 권위를 가진 숙련된 의사가 여성을 오르가즘으로 수동 자극하는 것이 얼마나 신체적으로 피곤한 일인지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무엇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종기를 째는 것과 유사하게 의료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문제인 이러한 피로는 결국 역사상 가장 의도치 않게 아이러니한 발명품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 관행의 규모는 경이로웠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의사들이 미국 여성의 75%가 히스테리로 고통받는다고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여성 인구의 놀라운 75%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그 규모를 이해하려면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4명 중 3명의 여성이 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종종 몇 년 동안 매주 치료를 받았고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특정 의사들이 히스테리 치료만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부유해졌습니다. 뉴욕의 테일러 박사 진료소는 신경쇠약과 여성 문제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광고했습니다. 그의 진료소는 많은 환자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의사를 고용했습니다. 대기실은 항상 가득 찼습니다. 예약 장부는 몇 달 전부터 꽉 차 있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몇 년에 걸친 기록과 함께 이 장부에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2시, 같은 시간, 같은 치료가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치료는 의사 진료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여성들은 의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왕진을 주선할 수 있었습니다. 종종 간호사가 예의를 지키기 위해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행하고 수익성 있는 선택은 수치료 휴양지였습니다. 유럽 전역의 전문 클리닉들은 물을 이용한 히스테리 치료를 광고했습니다. 이 시술은 환자의 생식기에 강력한 고압 물줄기를 직접 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좌석이 잘려나간 특별히 고안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이것을 라두시 펠비엔느, 즉 골반 샤워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들은 변두리 의료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급 휴양지였습니다. 잉글랜드의 바스는 히스테리 수치료로 유명해졌습니다. 독일의 보덴바흐는 여성 신경질환 치료의 중심지로 자신을 홍보했습니다. 여성들은 유럽 전역에서 이곳으로 와서 몇 주 동안 머물며 매일 여러 번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치료는 수동 마사지보다 더 세련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덜 노골적으로 친밀했습니다. 1875년 보덴바흐의 한 광고는 여성의 활력 완전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최신 전기 혁신과 결합된 온천수의 과학적 적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광고는 여성들이 시설을 떠나면 다시 활력을 얻고 사회에서 적절한 역할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환자들의 증언은 기적적인 변화를 묘사했습니다. 한 여성은 치료 과정을 마친 후 헤아릴 수 없이 활력을 느꼈다고 썼습니다. 다른 여성은 정신이 완전히 회복된 채 집으로 돌아왔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쾌활함과 가사, 능력의 놀라운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활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성적 쾌락이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으며 금지되어야 하는 사회에서 정기적인 오르가즘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도감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심리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의료화되었고 따라서 용인되는 희귀한 형태의 쾌락이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이러한 정교한 무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성은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수준에서는 그녀가 이 진료들이 그녀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환자들의 증언은 이러한 이해를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인되는 의학적 언어에 층층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명확히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그녀가 성적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따라서 그녀는 자궁이 아닌 문제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의사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학이라고 믿는 것을 진정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상 용어와 시트의 전략적 배치로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성적 욕구가 없다고 믿었던 아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의학 학회에 참석하여 발작을 유도하는 다양한 기술의 효능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단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가속화할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의사들의 손이 피곤해졌습니다. 1880년대에는 히스테리 진단이 확산되었고 환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의사들은 직업적 부담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십 명의 여성에게 골반 마사지를 하는 남성은 심각한 손과 손목 문제를 겪었습니다. 때로는 환자 한 명당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습니다. 반복적인 움직임은 염증, 관절염, 그리고 진정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런던 의사인 조셉 모티머 그랜빌 박사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골반 마사지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로 인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교육받았으며 혁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지쳐 있었습니다. 1883년에 그는 반복적인 수동 노동에 직면했을 때 영리한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할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계화했습니다. 그는 퍼루저라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전자기 엔진으로 구동되었으며 조절 가능한 속도로 빠른 진동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진동은 다양한 부착물을 통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계는 이전에는 의사의 손이 필요했던 일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랜빌은 처음에는 자신의 장치가 남성 근육 질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성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곧 그 적용 가능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마사지하는 것과 비교하여 진동기로 10분 만에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술은 의료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900년경에는 수십 개의 회사에서 진동기를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1906년의 바이스사 카탈로그는 20가지가 넘는 다른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각 모델은 효율성, 디자인, 치료상의 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손에 쥐는 진동기도 있었습니다. 기계식 스탠드에 장착된 장치도 있었습니다. 여러 부착물이 달린 바닥형 모델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진동기는 가구에 부착될 수도 있었습니다. 환자의 편안함을 위해 진동장치가 내장된 특별히 고안된 의자도 있었습니다. 채터누가 진동기는 10분 이내에 히스테리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화이트크로스 전기 진동기는 생명의 본질 그 자체를 집으로 직접 전달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틈새 의료기기가 아니었습니다. 1900년경에는 진동기가 미국 가정에서 5번째로 흔한 전기 가전제품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사회에서는 선풍기나 전등보다 더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지배적인 소매업체인 시어즈 앤드 로벅은 일반 카탈로그의 진동기를 광고했습니다. 1908년 시어즈 카탈로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탈로그에는 가정용 진동기가 소개되었고 가정 서비스에 매우 유용하고 만족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교한 완고거법은 없었습니다. 이 진동기는 토스터, 재봉틀, 그리고 다른 가정용 절약기기와 함께 판매되었습니다. 이는 정말로 초현실적인 영역을 나타냈습니다. 진동기는 여성 잡지에 광고되었고 주류 소매점을 통해 판매되었으며 가정용품 카탈로그에 실렸습니다. 한 1910년 광고에는 여성이 얼굴에 진동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광고 문구는 진동이 생명이며 수세기의 비밀이 그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위대한 과학자들이 인류의 건강과 생명력을 이 경이로운 힘에 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광고들은 신중한 언어를 통해 존경받는다는 허구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효율성, 현대 과학,
그리고 여성 건강에 대한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신경 안정, 활력 회복, 그리고 가사 능력의 재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만적이었습니다. 이는 기술적 정확성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기만이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관련된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들은 히스테리성 발작을 유도하는 기술에 대한 상세한 임상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의학 저널에는 최신 진동기 모델 광고가 실렸습니다. 여성들은 가정용 진동기를 구매하여 정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종종 남편의 지식과 승인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의료 치료로 간주되었습니다. 인지 부조화는 비범했을 것입니다. 의사는 오후 내내 여성 환자에게 발작을 유도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근육 수축, 홍조, 그리고 안도감을 묘사하는 상세한 임상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내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성적 욕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순전히 생식 행위이지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확신하며 부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시리얼 거물 존 하비 켈로그는 이 모순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그는 진동기와 전기장치로 히스테리와 다른 신경질환을 치료하는 큰 요양원을 운영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위 행위를 국가의 도덕적, 신체적 건강을 파괴할 위험한 악으로 규정하며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는 자해의 공포에 대해 광범위하게 글을 썼고 자위 행위를 하는 소녀들을 위한 치료법으로 음핵 절제술을 권장했습니다. 그는 자위 행위를 신체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남성 할례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학적으로 유도하고 있던 오르가즘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동시에 경고하고 있던 성적 쾌락과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 의도를 가진 의사가 수행한 동일한 행위는 치유적이었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수행한 동일한 행위는 위험하고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그 구별은 물리적 현실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맥락과 의도 또는 적어도 주장된 의도에 근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언어는 존경받는 여성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약속들이 필요를 충족시켰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증거는 역사적 기록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는 의료 용어와 인간 현실 사이의 틈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일기 기록에는 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익명의 여성은 1892년에 해리슨 박사와의 주간 약속이 그녀의 기분을 상당히 회복시켰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목요일 오후를 큰 기대감으로 고대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에게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치료가 비록 특이했지만 안도감과 회복을 제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처방된 어떤 강장제나 약과도 달랐습니다. 여성들은 서로에게 의사를 추천했습니다.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특정 의사들은 여성들 사이에서 히스테리 치료에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수십 명의 여성들이 약속을 요청하는 대기자 명단을 유지했습니다. 수요는 주저하는 환자들에게 치료를 강요하는 의사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고 친구들에게 추천하며 수년과 수십 년 동안 정기적인 약속을 유지했습니다. 부유한 보스턴 여성 한 명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특정 의사의 진료를 명시적으로 추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치료가 사람의 기질과 에너지에 가장 놀라운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자신이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옮겼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그의 치료법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고 진료를 비교하며 가장 효과적인 제공자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남편들은 가끔 이러한 약속의 빈도에 대해 불평하거나 치료의 본질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학적으로 처방된 것에 반대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매주 또는 주 2회 방문을 권장한다면 남편이 무엇을 따질 수 있었을까요? 의사가 권위였습니다. 치료는 의학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시사하는 것은 의료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일부 여성들은 여성 의사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일반 개업의가 없을 때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과의 지속적인 치료를 원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가정 일정 내에서 약속을 신중하게 유지했습니다. 때로는 남편들의 지식 없이도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의 방문을 그들의 사교 일정에 맞추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치료의 신체적 효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활력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며 새로운 에너지로 가사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진정으로 더 나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안도감은 심오하고 충분히 눈에 띄어서 그들은 의사들에게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이 의사들을 다른 여성들에게 열정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꺼이 비용과 시간 약속을 감수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성적 욕구는 체계적으로 부정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선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쾌락의 원천이 아닌 생식의 도구로 가르쳐졌습니다. 이 여성들에게 이 치료는 비범한 어떤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몸이 그렇게 강렬하게 보살펴지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감각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비록 이름 붙여질 수는 없었지만 부인할 수 없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학 교육에서 의도적인 누락을 통해 유지된 의료계의 여성 성욕에 대한 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의료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인 성적 만족을 얻었지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성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허구를 유지했습니다. 이 맹목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많은 문화적 노력이 필요했는지 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의과대학들은 해부와 상세한 그림을 통해 해부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음핵은 생략되거나 무시되었습니다. 남성 생식 해부학을 정교하게 상세히 묘사할 수 있는 교과서도 여성 해부학은 모호한 일반론으로 묘사했습니다. 의학 교수들은 히스테리 증상과 치료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그들은 증상이 선욕과 관련될 수 있다고 한 번도 암시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치료가 성적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고 암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교육적 말소였습니다. 학생들은 말 그대로 보지 않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임상적 초연함의 어휘를 적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적인 절차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히스테리 치료에 대한 단순한 무지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여성 선욕에 대한 이 근본적인 오해는 의사들이 이제는 괴물처럼 보이는 시술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런던 의학회 회장 아이작 베이커 브라운 박사는 환자들의 음핵을 제거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 소녀들, 일부는 10살만큼 어린 소녀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히스테리를 치료하고 자위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치료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처음에는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가 의학회에서 추방되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그때에도 주로 그가 명시적인 동의 없이 수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술 자체는 의문을 제기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자해를 막기 위해 산으로 음핵을 소작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들은 환자를 지치게 할 목적으로 고안된 격리, 냉수 목욕, 운동요법을 포함한 극단적인 조치를 처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 질병을 치료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방법들은 여성의 선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했습니다. 한편 히스테리 치료 산업은 경제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1915년경에는 미국 의사들이 히스테리 치료로 매년 약 1,800만 달러를 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15년에 1,800만 달러는 현대 통화로 대략 4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주변적인 관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는 주류 의학이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이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정교하고 전문화된 장치를 생산했습니다. 1908년에 소개된 바이브라타일은 다양한 여성 질환 치료를 위해 고안된 여러 부착물과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섬세한 작업을 위한 작은 부착물이 있었습니다. 더 넓은 적용을 위해 큰 부착물이 사용되었습니다. 곡선형 부착물은 특정 해부학적 특징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각각 우수한 치료 효과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890년에 펄시콘 수동 크랭크 모델은 전기 없이 진동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전기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 유용했습니다. 일부 장치는 치료 의자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진동이 가구 자체에 내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성들은 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의자들은 평범한 가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내장된 메커니즘을 통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가정용 모델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문구는 이것이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고급 모델은 아름답게 제작된 나무 캐비닛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가구처럼 여성의 침실에 눈에 띄지 않게 놓이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광고 문구는 건강상의 이점, 혈액순환 개선, 신경기능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진단, 치료, 기기, 마케팅을 포함한 전체 생태계는 거대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여성 신체에 대한 체계적인 오해와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의도적인 말살 위에 세워졌습니다. 문화적 가정들이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고 수익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변화의 촉매제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타났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성적 해방자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남근 선망 이론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건강한 여성은 음핵 오르가즘이 아닌 질 오르가즘만 경험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또한 해로웠습니다. 여성에 대한 그의 여러 선언들은 매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프로이트는 빅토리아 시대 의학의 합의를 깼습니다. 그는 여성에게 성적 욕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도 그는 히스테리가 순전히 신체적인 원인보다는 심리적인 원인을 가질 수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는 히스테리 증상이 정서적 트라우마에 뿌리를 둘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생리적 원인보다는 억압된 경험이나 심리적 기능 장애가 원인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적 기준으로는 혁명적인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의학의 맥락에서는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생각은 의학계가 히스테리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증상이 순전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라면 수동 골반 마사지는 적절한 치료법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정신분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치료 체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학회에서는 히스테리가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테리 치료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를 특징지었던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그랬지만 점차 더 크게 변했습니다. 1920년대에 이르러 미국 정신의학은 히스테리를 주요 진단으로 삼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출판된 논문들은 그 진단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논문들은 히스테리로 분류되었던 것이 심리적 틀을 통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추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신분석적 접근법과 기계적 치료법의 효과를 비교하는 논문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전통적인 치료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들이 진정으로 치료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증상 완화에 불과한지 궁금해했습니다. 의료계는 그 증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성에게 오르가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러한 점들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히스테리 치료의 전체적인 틀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만약 이 증상이 순전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만약 불안정한 자궁이나 생식적인 의미에서 불충분한 성적 만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을 치료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결정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출처는 초기 포르노그래피 영화였습니다. 1920년대에 영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하 영화들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들은 노골적인 성적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예술적인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스태그 필름으로 불렸습니다. 그것들은 남성 소비를 위한 거칠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였습니다. 그것들은 불법적이고 지하에서 유통되었으며 명백히 도발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남성 클럽이나 심야 상영회와 같은 사적인 장소에서 유통되었습니다. 이들은 종종 개인 소장품의 일부였습니다. 이 영화들은 명백히 성적인 목적으로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는 여성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브레이터가 스태그 필름에 등장하는 순간 그것들은 변모했습니다. 그 기구는 존경받고 의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류 잡지에 광고되었습니다. 갑자기 그것은 노골적인 성과 연관되었습니다. 바이브레이터의 이중적 본성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은 항상 성적인 기구였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것이 의학적인 것이라고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함의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포르노그래피 영화에서 바이브레이터가 성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질문은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답은 갑자기 그리고 소름 끼치게 명백해졌습니다. 몇 년 안에 바이브레이터는 주류 의료 행위에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시어스 카탈로그는 1925년에 바이브레이터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마치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당혹스러운 일이었다는 듯 유통에서 철수되었습니다. 의학 저널들은 더 이상 그것들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게재되었던 광고들이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은 조용히 골반 마사지 관행을 포기했습니다. 그 기구들은 전국 의료 사무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매주 수많은 여성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구들은 은밀하게 폐기되었습니다. 표준 의학 치료법이었던 것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금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놀랍습니다. 이는 관행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맥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기술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발생한 일의 성적 본질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의학적 용어로 정당화하는 것이 갑자기 불가능해졌습니다. 히스테리는 공식적인 진단으로 몇십 년 더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1952년까지 정신의학 매뉴얼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전환 장애와 같은 더 구체적인 진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의 명성을 결코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 진단은 수백만 명의 여성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의사를 방문하는 가장 흔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유산은 계속되었습니다. 의학적 문제를 보고하는 여성들은 계속해서 히스테리적이라는 이유로 묵살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여성의 경험을 묵살하는 약어가 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의 불평이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그것들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것으로, 실제라기보다는 상상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특정 진단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가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여성의 고통은 신경증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료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해 진정한 과학적 엄격함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윌리엄 마스터스와 버지니아 존슨과 같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마스터스와 존슨은 인간의 성 반응에 대한 그들의 유명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신중한 관찰과 측정을 통해 여성의 신체가 성적 각성과 오르가즘 동안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빅토리아 시대 의사들의 진료실에서 한 세기 이상 동안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연구들이 확인한 것은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이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의사들이 유발하고 있던 히스테리성 발작은 단순히 오르가즘이었습니다. 그 반응은 의학 문헌에 신중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근육 수축, 홍조, 빠른 호흡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방감이 뒤따랐고 이는 깊은 이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성 반응에 대한 교과서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숫자를 보면 그것들은 엄청납니다. 보수적인 추정치를 고려해 봅시다. 주요 미국 도시의 성인 여성 중 단 10%만이 히스테리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1850년과 1920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평생 동안 각자 평균 20번의 치료 세션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우리가 수천만 건의 의학적으로 시행된 오르가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그 숫자는 수억 건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한계적인 관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성 인구의 막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친 주류 의학이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수십 년 동안 매주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일주일에 2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유럽 스파로 여행하여 한 번에 몇 주 동안 매일 여러 차례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에 의해 촉진된 성적 경험의 누적된 숫자는 거의 수량화하기 불가능합니다. 이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여성들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전체 의료계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주류 의료인이나 변두리 진료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명문 의과대학에서 교육받은 존경받는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엘리트 도시 진료소에서 부유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은 상세한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의 의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인체와 인간 반응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맹목적이었습니다. 이는 주변 문화가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해 정교한 부정의 틀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 맹목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이는 의학 교육에서의 신중한 생략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 간의 합의를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자연의 단순한 사실처럼 보이는 문화적 가정들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시스템의 모든 요소가 그 허구를 유지하기 위해 작동했습니다. 요소들에는 음핵을 생략하거나 흔적기관으로 치부하는 의학 교과서가 포함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은 여성의 성적 쾌락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문 용어는 의사들이 성적 행위를 순전히 임상적인 언어로 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요소들로는 진찰실의 건축학적 배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시트 배치, 가려진 얼굴, 그리고 특정 자세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아무런 성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장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공모였습니다. 단 관련된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실제로 믿었다는 점만 제외하면 말입니다. 의사들은 진심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분명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위한 언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학 저널들은 금지된 단어를 아무도 말하지 않은 채 시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역사는 의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 행위는 문화적 편견에 면역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학적 훈련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정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명석하고 교육받았으며 선의를 가진 의사들도 문화적 합의에 눈이 멀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번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 본질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히스테리 치료는 아마도 역사상 집단적 부정의 가장 정교한 사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의학 역사 전반에 걸쳐 의사들은 명백한 진실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는 그 진실들이 문화적 가정들과 모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고통은 여성들이 과장하기 쉽다고 가정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경시되었습니다. 증상들은 기존 진단 범주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리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치료는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믿음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의료기기에서 금기시되는 성적인 도구로 바이브레이터가 변화한 과정은 의학적 정당성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그 기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기능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그것이 존재했던 문화적 맥락이었습니다. 행위의 성적인 본질이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그것을 지탱하던 전체 의료 시스템은 거의 즉시 붕괴했습니다. 이것은 의료 행위가 과학과 문화의 교차점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둘이 일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모순을 보이기도 합니다. 둘이 충돌할 때 문화는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승리의 대가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히스테리 치료를 받으려 했던 여성들에게는 주목할 만한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선격을 부인하던 사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회는 품이 있는 여성에게 성적인 욕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을 좁은 가정의 역할에 가두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의도치 않게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규칙적으로 용인된 성적 만족이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인 언어로 포장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정하지 않는 권위자들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채통을 유지하고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내에서 구조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적인 행위였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성관계였습니다. 치료는 의사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행동을 이해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문화가 더 이상 필요한 부인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동기가 포르노 영화에 등장하자 이 기기들의 성적 목적은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체 가장 체계가 붕괴했습니다. 매주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던 그 의사들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는 그 관행을 가능하게 했던 문화적 맥락이 되돌릴 수 없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성 건강 문제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무시되었는지에 대한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규칙적인 성적 만족을 용인하게 했던 의학적 틀이 사라지자 여성들은 자신들의 성욕을 부인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았던 안도감은 증발했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더라도 그 기억은 남았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지금 우리가 금단 증상이나 상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들은 규칙적인 성적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쾌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 진료에서 안도감을 찾았습니다. 갑자기 그것이 끝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상태가 치료되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치료할 상태도 없었습니다. 히스테리는 결코 실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가장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붕괴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중단의 의미는 심오했습니다. 여성들은 이 치료들이 무엇을 제공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진료를 중심으로 한 주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기대감으로 그 진료를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이러한 형태의 육체적 쾌락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왜 치료를 중단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치료를 끝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전문 분야로 넘어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했던 일에 대해 안도감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문화적 기억 상실은 한두 세대 안에 거의 완전해졌습니다. 의사들이 여성의 질환을 자극과 진동으로 일상적으로 치료했다는 사실은 거의 완전히 잊혔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19세기 중반의 역사 기록들은 당혹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관행이 어떻게 의학적으로 간주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작가들은 이것을 상상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명백한 위법 행위에 가담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의료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의술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삭제는 목적에 부합했습니다. 이는 관련된 모든 이들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것이 일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소수의 잘못된 의사들의 소행으로 묘사했습니다. 수백만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 체계적인 의료 치료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기재는 처음에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인식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와 동일한 기재는 이제 사회가 이 사건들의 거대한 규모를 인정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일부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러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의사들에게서 배운 의학 용어에 의존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결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 진료의 기억을 사적인 이해로 간직했습니다. 세상은 이 사건들이 현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여성의 의학적 불만을 일축할 때 이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히스테리, 불안 또는 감정적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신체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료계는 여성들에게 오르가즘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여성의 성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문화적 가정에 너무 눈이 멀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명백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수천 번 이 맹목적인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정보 부족의 의미에서의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해부학적 지식은 존재했습니다. 정보는 이용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선택된 무지였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무지이자 체계적인 무지였습니다. 교육에 내재되어 있었고 전문가 합의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체계를 유지하려는 모두의 상호 필요성이 그것을 보호했습니다. 이러한 맹목성이 유지된 메커니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의학 교과서는 존재했습니다.
자세한 해부학적 그림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시체를 해부하고 해부학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해부학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음핵은 종종 누락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 식별되거나 명백히 중요하지 않다고 일축되었습니다. 의대생들은 명문기관을 졸업했습니다. 그들은 음핵이 생식 이외의 기능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코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삭제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 시스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의사들에게 인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르쳐야 했습니다. 의학의 언어 자체가 부인을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임상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발작, 치료 유도, 그리고 히스테리 반응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학술지의 시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의학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사례 연구를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들의 성적 본질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렇게 했습니다. 한 의사는 상세한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논문은 발작을 유도하는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압력, 움직임, 그리고 지속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했습니다. 그들은 혈압 측정 기술을 논의하는 것처럼 동료들에게 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진료실의 구조 자체가 부인을 강화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 시트의 배치는 단순히 그녀의 겸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양 당사자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척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당신은 눈을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임상적이고 차갑고 전문적이라면 당신은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나누는 가장 은밀한 신체 접촉이 순전히 의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합의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동료들은 그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의학 저널들은 그것에 대한 기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발행했습니다. 명성 있는 의사들이 그것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동일한 환경과 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관행은 일반화되었습니다. 확립된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옳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명백한 진실에 눈멀게 하는 동료 합의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동기 자체는 이 역사를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1920년대의 의학적 관행에서 사라졌습니다. 1960년대 이후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성적인 기구가 되었습니다. 의학적 정당성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으로 여성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히스테리를 치료했던 그 기구는 여성 선교를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도구는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습니다. 의학기구에서 성적 기구로의 변모는 사실 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기구의 기능에 대해 기꺼이 인정하려는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성적 목적을 인정함으로써 진동기가 더 가치 있거나 합법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완전한 진실이 마침내 드러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해왔던 일은 마침내 이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표현할 수 없었던 채 경험했던 것은 마침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히스테리 치료 이야기는 사실 의료 오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가 사람들이 무엇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경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부인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체 직업군에 걸쳐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인은 누락, 조심스러운 언어,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상호 합의를 통해 유지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이 여전히 문화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화적 가정이 과학적 증거를 압도하는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밀 조사를 받으면 무너질 수 있는 전문적인 합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맹목성에 대한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권위와 전문 지식이 결합되면 이해가 된다는 편안한 허구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의사들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여성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구축한 틀 안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승인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육이 주입한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동기를 체계적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측면일 것입니다. 그것은 일어난 일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인식입니다. 진심으로 좋은 의도를 가진 교육받은 사람들이 실행하는 지식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들이 이 오류를 유지한 메커니즘은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부인을 마침내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성적인 내용의 명백한 침투가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암컷만 나오는 영화가 이 침투를 제공했습니다. 포르노그래피가 진실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가장 낙인 찍힌 형태의 미디어를 필요로 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예술적 표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관이 명백한 사실에 직면하도록 마침내 강요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거의 완벽할 정도였습니다. 히스테리 치료는 부인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포르노그래피는 궁극적인 금기된 선교를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거칠고 충분히 노골적이며 충분히 부인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의료적 그리고 문화적 가장의 층들을 뚫고 나갔습니다. 현대의학은 이 역사로부터 거리를 두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이 역사를 발전의 증거로 내세웁니다. 우리의 이해가 이제 훨씬 더 나아졌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성 해부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선교를 인정합니다. 여성 의사들은 공개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들은 의학 교육과 실습에 다른 관점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체계적인 맹목성이 지속되도록 허용한 메커니즘을 실제로 다루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것이 취하는 형태를 바꾸었을 뿐일까요? 여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통증이 무시된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의 증상은 불안이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려집니다. 이것들은 철저히 조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대적인 형태로 히스테리적이라고 분류됩니다. 그들은 너무 감정적이거나 너무 민감하다고 여겨집니다. 여성들은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것에 대해 너무 빨리 의학적 원인을 탓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어는 바뀌었지만 근본적인 무시는 지속됩니다. 다양한 진단들이 현재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오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가정들이 의료 행위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방식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학이 그런 것들을 넘어 발전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훈련과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진 현대 의사들이 그러한 함정에 빠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인구의 특정 사례에서는 개별적으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학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겸손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히스테리 치료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는 전문 지식의 한계와 문화적 가정의 힘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무능한 의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가장 잘 훈련된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존경받는 동료들이 개발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견을 의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대학에 초청되어 강연했습니다. 부유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들은 이용 가능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들은 근본적인 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이는 악이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맹점과 전문가적 합의의 완벽한 결합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체계적인 교육적 누락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보려는 인간의 능력도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도록 훈련받은 것을 놓칩니다. 진동기는 미국 전역의 의사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들은 시어스 카탈로그를 통해 구매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의학 저널에 전시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학술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똑같은 불편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대가는 여성에게 선교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료계가 수십 년 동안 여성에게 성적인 행위를 수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의학이 여성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틀은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전체 역사가 지워졌습니다. 그 관행이 끝난 지 50년 이내에 의학 문헌에서 그것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당황스러운 각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의학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현대 의학은 그것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가, 사회학자 그리고 의사들은 결국 이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참고 자료들을 모아서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의학 저널, 환자 증언, 그리고 아직 박물관에 있는 기구들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너무나 기이하고 직관에 반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것은 거의 꾸며낸 것처럼 보입니다.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명백히 성적인 성격의 의료 치료를 받았습니다. 관련된 모든 이들은 여성의 선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생각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기본 가정을 모순됩니다. 그것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전성기에는 이 관행이 70년 이상 동안 대륙을 가로질러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시술자와 수백만 명의 환자를 포함했습니다. 그것은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었으며 마케팅되었습니다. 그것은 학술 출판물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것은 명망 있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찌어찌 진실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치료의 현실을 부정하고 누락하며 지우려는 체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기억은 살아남았습니다. 기구들 그 자체, 의학 저널 그리고 사례 연구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환자 증언은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결국 문화는 충분히 변화했습니다. 이 관행들의 성적인 본질은 더 이상 부정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체계적인 부정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지속된다는 점이 아마도 이 이야기의 가장 고무적인 측면일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공식 기록에서 지우거나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처럼 가장하려는 시도가 아무리 포괄적이더라도 진실은 여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진동기는 박물관과 개인 소장품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의학 저널은 기록 보관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치료들을 경험한 여성들은 암호화된 언어나 일기 형식으로만이라도 자신들의 기억을 전수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리고 지속됩니다. 조건이 변하고 문화적 맥락이 충분히 전환될 때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테리 치료 역사의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명백한 진실에 대한 우리의 맹점은 그 진실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의료계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모든 이들이 자신들이 의료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그들이 성적인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의 존재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현대 의료 행위의 이러한 현대 시대 어딘가에는 거의 확실히 동등한 맹점들이 존재합니다. 정기적으로 전문 문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평판 좋은 기관에 교육받은 시술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우리가 빅토리아 시대 히스테리 치료에 대해 느끼는 것과 동일한 당혹감으로 이것들을 되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아마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적 맹점의 본질이지만 그것들은 존재합니다. 빅토리아 시대 의학 맹점을 만들어낸 메커니즘은 여전히 의학 교육에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전문가 문화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체계적인 부정을 위한 인간의 능력에 의해 여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